자, 이자 상한제도 관련된 거를 잠깐 살펴볼 건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거를 보시면 가장 기본 개념이 최고금리 3배가 넘을 때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럼 지금 대부업법이 있고 업법, 우리 이제 경제 하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대부자금 시장이라고 배우셨죠? 그러니까 대부란 말이 한자잖아요, 한자. 요게. 그래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관련된 법이고, 경작도 그림도 대부자금 시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자금 하면 헷갈리죠. 우리가 한자 잘 안 쓰니까. 그래서 대부 빼고 그냥 자금 시장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업법 이번 시행령 내용 발표된 거 보면 우리나라 지금 최고 금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친구 간에 빌릴 때 똑같아요.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돼. 몇 %예요? 20%예요, 20%. 최고금리가.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 이게 몇 %였냐면 66%였는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계속 떨어져서 지금 이제 20%대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끔 이제 카드론 해본 적 있죠? 카드로 돈 빌리는 거. 그래서 카드 보시면 카드론도 20%가 안 넘어. 대신 한 18, 19% 나올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20%가 법정 최고금리가 되는데 이게 3배가 넘어가면 불법이라고 판단한 거야, 정부가. 그럼 60% 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게 3배가 넘어가면 원금도 무효, 이자도 무효예요. 원금, 이자 다 무효. 그럼 원금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뭐였냐면 이제 20% 넘어가는 금액만 이자 무효거든요. 그래서 30%면 10%포인트 높은 금액만 무효였는데 지금 이제 3배가 넘어가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고요. 이자도 안 갚아도 돼요. 근데 이제 돈을 빌리신 분들 알다시피 이게 이제 돈 빌리면 굉장히 압박감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문자 오고 할 거 아니야, 돈 안 갚는다고. 근데 다 불법이 된다. 그 신고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역시 공적 시험도 최고금리가 나와요. 몇 %냐? 각각 상시 시험에서. 그래서 20%예요, 현재 20%. 더 안 내려갈 것 같긴 해,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20%가 현재 최고금리다. 그 정도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역시 그림을 그릴 때는 자금 시장을 기반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다시 그리는 방법을 떠나서 첫 번째, 자금의 공급, 자금의 수요 이렇게 나놓고 가시면 좋아요. 기억 안 날 때. 일단 자금 수요 주로 누가 하냐면 기업이 한다고, 기업. 그래서 기업 투자와 관련이 있는 거고, 자금 공급하는 거는 이제 저축인데 저축제가 주로 둘 주체가 나온다고요. 가계저축이랑 정부저축 플러스 정부저축 이렇게. 그래서 기호 쓰면 이제 기업 투자는 I로 표시하게 되고, 이제 그림을 놓는 다음에 여기다 I 놓으시면 돼요. 투자 이렇게 놓으시고, 기업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 그래서 세로는 이자율인데 엄격하게 하면 실질 이자율이 된다고요. 일단 R로 쓸게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올라갈 때 투자는 뭐하니까? 줄어드니까 자금 수는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하향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자금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기업 투자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계저축은 개념이 세후 소득에서 소비 뺀 거죠. 이렇게. 정부저축은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뺀 거. 이렇게. 따라서 현재 금리에 영향받는 거는 가계저축, 정부저축은 상관없다. 정부가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금리와 상관없이 의사결정하는 거고, 가계저축은 주로 금리에 영향받는다고요.
금리가 올라갈 때 가계 저축이 뭐하니까 증가하니까 자금 공급 곡선이 우상향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향 쭉 그리면 이게 자금 공급 곡선이 되고 이게 이제 두 개 합친 국내 총저축 이렇게 되고 역시 기호 쓴다면 국내 총저축을 아까 얘기한 NS 하셔도 되고 아니면 SN 하셔도 되고 내션 세이브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금 공급과 자금 수요가 만날 때 균형이 결정되고 있을 때 균형 금리 결정되고 혹시 여기다 표기하려면 균형 뭐가 돼야 저축 또는 균형 투자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제 가로만 금리만 잘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바는 뭐냐면 잠깐 추가 말씀드리면 이제 공급 수요 같을 때 이게 합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y 빼기 t 빼기 c 더하기 t 빼기 g는 i 이게 되고 이거 정리하면 tt 지워지니까 y로 정리하면은 ci g 이렇게 되죠. 이건 뭐예요? 생산물의 공급과 생산물의 수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약간 심화 내용 뭐냐면 이게 자금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자금 시장이 균형이 달성되면 실물 시장도 균형이 달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이게 자금 시장 그렸고요. 자, 이 상태에서 최고 금리. 그러니까 이것보다 위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가격 상한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 금리 설정하면 이게 가격 상한제로 연결이 되는 거고 역시 자금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돼요. 실제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이 돈을 못 빌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사채 시장이나 음성화된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을 빌리고 싶어도 이제 못 빌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역시 잉여 변화도 똑같습니다. 그냥 수요 공급으로 보시면 서플라이 커브, 디맨드 커브 이렇게 하니까 A, B, C, D, E 했을 때 소비자 잉여는 뭐에서 뭐? 처음에 A,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금리가 올라갔고 죄송해요. 금리가 밑에 있죠? 최고 금리가 일로 갔고 거래량이 여기서 일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실제 거래는 요만큼 내고 있는 거예요. 금액으로 표현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소비자는 요 면적만큼의 돈을 낼 의향이 있으나 실제 이거밖에 안 냈으니까 소비자는 A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자, 생산자 잉여 역시 처음에 요거였었고요. C 더하기 2였고 역시 여기서 생산자가 요만큼 받는 거죠. 공급자가 요만큼 받고 있고 서플라이 커브 밑에 면적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빼면 2가 되죠. 그럼 반대 누가 피해봐요? 자금 공급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자금 공급하는 대부업체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럼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예전보다 금리가 뭐하고 더 떨어졌죠. 수익성 떨어지고 거래도 줄었으니까 폐업이 많이 발생한 거지. 사나문이 없어지지 않았나? 러시앤킷이 있어요? 광고 요즘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 다 철수했잖아. 얘네가 대부분 자금이 일본 자금이죠, 일본.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와 좀 관련돼 있어서 일본 자금이 국내로 다 넘어왔고
여기 사장님이 다 일본계 출신들이 많아서 제 친구가 여기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사채니까 약간 이제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안 주시면. 이제 막 못 받으면 가끔 사장님이 가끔 이제 우통을 벗는데요. 벗으면 거기 갑자기 용문이 나오고 막. 제 친구 우리가 옮겼어. 이적했어. 딴 데로. 연봉은 되게 센데 분위기가 되게 쌀벌하다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여기는 아니겠죠. 하여튼 비슷한 데라고 저한테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총 잉여 하시면 A, B, C, D, E A, C, E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B하고 D만큼 줄어드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만큼 거래량 기준했을 때 이 면적만큼이 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나면 본인이 잘못한 거다. 그래서 거래가 더 뭐할수록 줄면 줄수록 사회적 잉여 감소가 큰 거예요. 예. 자, 저 잉여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 장점, 단점 뭐죠? 이거 한 목적은 뭐예요? 정부가 한 목적은 자금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고금리 말고 저금리로 돈을 빌리라고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금 수요자 보호가 가장 기본 목적일 건데 문제점은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저 돈을 이제 못 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음성화된 시장으로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앞에 최저임금 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뭐가 나온다? 암시장. 암시장. 뒷거래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 어디예요? 여기니까 지금 거래량이. 여기에서 소비자는 디맨드 커브 요 높이만큼의 돈을 낼 의향이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암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법으로 딱 정해놨지만 거의 뒤에는 연 1000% 뭐 이런 경우 있는 거예요. 신문 나오는 거지. 대문짝만하게. 그래서 암시장은 반대 발생하는 거다. 규제를 했을 때. 그래서 뒷거래 시장이 단점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할당 있는데 여기 이제 거시경제학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정책의 파급 경로라고 해놨고, 파급 경로의 개념 뭐냐면 금융정책을 통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금의 공급, 대표적으로 이제 확대 금융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요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요 중간에 경로를 분석하는 게 파급 경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럼 실물 경제 대표는 뭐예요? 소비, 투자, 정부 좀 빼야 되겠죠? 이건 정부가 직접 하는 거니까. 이거 말고 수출, 순수출. 이렇게. 그래서 확대 금융정책이 소비, 투자, 순수출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주는지 보는 게 파급 경로. 라고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일반적 보면 4개 경로가 있죠. 첫 번째가 금리 경로. 그래서 금리 경로 개념은 확대 금융 정책을 통해서 이자율이 떨어지고요. 이때 금리가 내려갈 때 보통 이제 투자가 증가하잖아요. 투자라는 실물 경제에 영향 주는 게 바로 금리 경로. 뭘 통해서? 금리 하락을 통해서 영향 준다고요. 그럼 여기서 금리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지금 최고금리 다 정해놨잖아요. 정해놨기 때문에 저쪽 금리 경로는 여기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산 가격 경로라는 것도 있다.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준대요. 대표적인 자산 하면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확대 금융화입니다. 자, 이자율 떨어지고요. 떨어지면 주식 가격이 상승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요.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금리 효과를 이제 보려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알아두실 필요 있거든.
자, 주식 가격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기본은 이제 주식을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 수입은 배당이거든요, 배당. 그래서 배당금의 현재 가치를 구해요. 배당 소득의 현재 가치. 자, 그래서 현재 가치 일단 쓸게요, 여기다. 그럼 이제 올해 2025년도니까 내년도 2026년도에 배당금을 받는다고 해보자는 거죠. 내년에. 배당 금액이 뭐 10만 원 이렇게 해볼게요. 1년에 한 번 받는다고 가정하는 거다. 근데 보통 이제 배당금 1년에 한 번씩 안 받고 한 1년에 한 두세 번씩 받아요. 그래서 이거 현재 가치 구하는 거는 1 더하기 이자율로 나눠준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2027년도 이때도 이제 배당금을 또 받는다면 10만 원 또 받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1 플러스 이자율의 제곱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구하는 방법인데 현재 100만 원을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만약 1년 후 받는다 라고 하면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이자율로 받는다고. 이게 이제 복리법이에요, 복리법. 그래서 10% 하면 0.1에서 내년 1년 이후에는 110만 원을 받는다고요. 이렇게. 그럼 2년 후 받을 땐 뭐 하냐? 복리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붙어요. 1.1이. 그래서 계산하는 식은 뭐 안 구하겠지만 100 곱하기 1 더하기 0.1의 제곱. 그래서 이때는 121만 원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럼 110만 원은 미래 가치라고 1년 후의 가치고 이건 121만 원 2년 후의 가치고 그래서 이걸 다 현재로 바꿔주는 게 현재 가치가 돼서 이거 구하는 방법 어떻게 돼요? 100이 나오면 되니까 110을 1.1로 나누면 되고 이거는 121만 원을 1.1의 제곱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가치 이렇게 구한다고. 이제 이거 계속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주식 가격과 같을까 다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자, 만약에 외쪽이 더 크면 배당금의 현재 가치가 더 낮죠. 그러면 이거 주식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저 주식 인기 떨어지게 주식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오른쪽이 더 크면 주식 가격이 너무 저평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둘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식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따라서 주식 가격 뭐 한다? 금리와 관련이 있다 해서 금리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값은 떨어지는 거죠. 역관계 되는 거죠. 이 식에 따르면. 그래서 부동산은 똑같아요. 그걸 원리로 구하는 거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의 현재 가치로 구하는 거죠.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둘 다 상승. 그럼 자산 가격 상승.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 어떻게 되고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도 주가 올라가니까 주가 올라간다는 거는 외부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업 쪽으로 투자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 투자 모두 증가. 이거를 우리는 자산 가격 공로라고 하게 돼요. 역시 금리가 뭐 할 때? 내려갈 때 금리 안 변하죠. 안 변하니까 요거도 이거와 관련이 없는 거다. 자, 세 번째가 환율 경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똑같이 확대 금융으로 이자를 뭐하면 내려가면 이게 외환 유출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금리가 외국보다 싸지니까 투자자들은 외국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외환이 유출이 될 거고요. 유출되면서 환율 변화가 발생한다고 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게 원화 가치 하락이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원화 가치 상승 하락 볼 때 기본은 뭐냐면 국내에 있는 달러하고 원화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달러가 유출됐잖아. 그럼 국내 달러가 어떻게 돼요? 부족해지거든. 이게 부족해지니까
달러 가치는 상승, 반대로 원화 가치는 하락. 서로 상대적이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부족해지냐 많아지냐 요거만 보시면 좋겠고, 그럼 환율 올라가니까 수출 자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수출의 증가를 가져다 준다 하는 거죠. 그럼 역시 금리가 변했네요. 관련 없다. 그래서 지금 금리 경로, 자산가격 경로, 환율 경로 모두 공통점이 다 금리가 변할 때를 전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본 건 무슨 경로? 신용 경로만 물어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름이 좀 어려우신데 그냥 신용 경로가 신용도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도. 그럼 여러분들 신용에 따라 뭐 받아요?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죠. 대출 관련되는 개념이에요. 대출. 자, 그럼 요 그림에서 자금을 공급하잖아요. 자금 공급하더라도 금리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요 서플라이 커브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초과수가 요거였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요걸로 바뀌죠. 초과수요 길이가. 그럼 나머지 이만큼 뭐예요? 다 대출로 가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신용 경로에 따르면 지금 자금 공급이 뭐 할 때? 증가할 때 대출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신용할당이라고 해요. 신용할당. 기억하시면 돼요. 신용도에 따라 자금 할당한다. 신용도에 따라 자금 할당. 그래서 대출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누가 돈을 많이 빌릴까요?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대출이 증가한다. 그럼 신용도 높은 기업은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 대출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소기업은 대출이 위축되고요. 대기업 대출이 증가한다는 게 바로 신용경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금리 안 변해요. 금리 그대로. 그래서 오른쪽 이동하면 여기서 판단한 신호다. 그래서 초과수가 여기서 여기로 바뀌기 때문에 요만큼이 대출로 연결되는 거고, 이 대출이 바로 중소기업보다는 주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신용 경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급 경로 4가지 정도는 암기하시면 좋아요. 다시 금리 경로, 자산 가격 경로, 환율 경로, 신용 경로. 그래서 요즘에 신용 경로가 되게 중요한 거죠. 대출 관련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